원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고대 사회는요,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해 둘 게 뭐냐면, 그 시족사회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시족사회가 신라시대, 신석기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왜 혈연에 의해서 서로 모여 있고, 거기서의 뭐 스승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. 예. 그런 어떤 시족사회, 혈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였던 청소년 집단의 모습들의 어떤 전통,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족들이 모여 사는 회의 어떤 전통,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,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족사회에서 청춘들이 이렇게 막 모여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그 연원 속에서 화랑도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족사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연장 속에서 나온 게 화백회의라는 게 있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시족사회 전통이다라고 해서 이 화랑도, 그 다음에 이제 화백회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화랑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화랑은요, 크게 두 개의 집단이 모입니다. 바로 화랑과 낭도가 뭐예요? 화랑과 낭도. 화랑은 이제 귀족, 성골, 진골, 골품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런 귀족들이 중심이 되고요. 낭도는요, 귀족과 일반인들이 같이 이 화랑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랑도가 있는데,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골품제가 이게 사실은 폐쇄적인 신분제도잖아요. 이게 골품제라고 하는 폐쇄적 신분제도잖아요. 그러니까 그 폐쇄성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. 왜냐면 이제 일반인들도 그 귀족들과 함께 다니면서 공을 세울 수 있는,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, 뭐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골품제도에 딱 막혀 있으니까. 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 속 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할 때 완화의 어떤 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어쨌건 이 화랑도는요,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개편돼서 제가 통일신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이 신채호가 이 화랑도를 봐요.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이다. 우리의 기상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왜냐하면 이 화랑도에 있는 이 화랑과 낭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심신수양, 좋은 명산, 또 좋은 강, 뭐 이런 다니면서 심신을 수련하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게 화랑들이거든요. 이거야말로 우리의 모습이다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잖아, 지금. 이 가슴을 쫙 펴고 우리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.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걸 출발을 화랑도에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낭가사상, 이 낭자가 바로 여기 있는 화랑이에요, 화랑. 이 낭을 얘기하는 겁니다. 낭가. 그래서 이 낭가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,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뭐 화백회의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, 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적사회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. 이와 비슷한 그 회의들이 있죠. 고구려의 제가회의, 백제의 정삼, 발해의 정당성 이라고 하는 거, 이거 삼성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.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주몽이 세웠으니까 고씨가 지배층이 될 것이고 왕족이 될 것이고, 백제 같은 경우에는 부여씨와 팔성, 특히 부여씨 기억하시면 돼요. 부여씨. 왜 성왕이 남부여,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잖아요. 그러니까 부여에 대한 전통이 있다. 부여씨. 나중에 이제 이 부여씨가 아마 서씨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어쨌건 부여씨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발해는 이제 대씨, 대씨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, 이건 다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다음에는요,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라의 골품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, 이 골품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골품제도 폐쇄적인,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신분이 규정되는 거예요. 심지어는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되는지, 심지어는 그 지붕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, 또 말은 또 몇 마리를 탈 수 있는지, 그게 다 결정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났더니 나는 이제 앞으로 차를 몰아야 될 때, 나는 신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차를 몰아야 된대. 이게 경찰복이 나쁜 건 아니야. 제 차도 경차예요. 네. 경차 살 거예요, 저도. 난 경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저희 그 차를 하나 지금 제가 10년 넘게 모는 차가 있어요. 무옵션 차. 이게 안 잡혀.
그래서 저기 뭐냐 세차장 저 주유소 세차장 들어가면 항상 당황스러워요. 네. 이거 접어주세요. 죄송한데 안 접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명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차를 바꿀 거예요. 근데 경차로 좀 바꿀 예정입니다. 네. 좋아요.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건 내 의지잖아. 내가 뭘로 바꾸건 뭐 내 의지. 그 뭔 상관 있어요. 그죠? 그런데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신분이 별로네. 너는 경차만 타야 돼. 저 좀 더 위에 거 안 된대. 이러면 되게 열받잖아요. 내 의지가 아니잖아, 이거는요. 이게 골품제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. 제가 얘기했죠. 역사는 발전한다고요. 그 발전의 근거는 자유라고요.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폭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제한되어 있어요. 아니 내가 경차를 사건, 내가 뭐 람보르기니 사건, 그건 내 내 자유 아니야. 근데 이걸 이미 다 성골은 뭐 람보르기니, 뭐 그다음이 뭐 일두품은 뭐 경차,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. 헐,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선에는 어이가 없지만 다시 너무 또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. 자, 그래서 성골은요 진덕 여왕으로 이제 끝나요. 그래서 진골이 이제 그 뒤를 잇죠.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원래 왕족은 성골이에요, 성골. 예, 성골인데 이게 끊겨요. 선덕 여왕, 진덕 여왕 하면 딱 대가 끊겨요. 그리고 요 골, 예, 여기 이제 골이고 품제, 육두품, 오두품, 사두품이 내려가는 겁니다. 예, 내려가는데 제일 높은 건 육두품. 제가 이제 육두품 집안이라고 했잖아요. 제가 경주 최씨,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. 네, 육두품 집안. 네.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 정도밖에 한 뭐 대략 한 지금으로 본다면 뭐 한 5급 공무원 뭐한 그 정도, 예,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.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아찬까지.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. 육두품 중에 우리 경주 최씨뿐만 아니라 설씨 집안도 있어요. 설씨 집안. 뭐 설계도 같은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데서 못 산다. 그래서 그냥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.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오면 설총.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. 예, 바로 이 신문왕이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한다. 기문돌이 나는 계기로 해가지고 진골 유족들 막 숙청에 들어가면서 말 잘 듣는 진골과 그리고 육두품들을 적극 등용하는 과정 속에서 설총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. 화왕계. 그렇죠. 그래서 원효의 아들입니다. 신문왕 때 등용을 했는데 요게 이제 통일신라 초기의 대표적인 육두품이라면 통일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육두품이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.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요. 정말 능력자. 저희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. 네. 네. 제가 경주에 강연 가면 꼭 경주 최씨 최부자 댁이 경주 있잖아요. 늘 전화 와요. 온다며. 와서 얼굴 좀 보이고 가. 네. 아, 참네요. 네, 최치원이 있는데요.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. 유학을 가서 이 빈곤과가 있어요. 이거 빈곤과는 외국 학생들을 위한 과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외국 학생.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국의 뭐 SAT 뭐 같은 어떤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 빈곤과에 합격을 합니다. 아이고 뭐 당나라의 뭐 세계에서 막 이 엄청난 그 인재들이 몰려드는데 그 중에서 이 최치원이 두각을 드러낸 것이죠. 특히 이 최치원이 두각을 드러낸 게 이 당나라의 황소의 난이라고 벌어져요. 그 황소의 난 때 이 토벌한다는 얘기죠.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써요. 토황소 경문. 와, 이 토황소 경문을 그리고 황소의 난,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. 최치원이 쓴 이 토황소 경문을 침대 위에서 읽고 헉!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글 자체가 그냥 날이 서 있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토황소 경문은 정말 명문 중의 명문으로 아주 이 소문이 났던 그런 글을 무지하게 잘 쓰는 거예요. 이게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이게 이름을 날리다가 이제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. 신라에 온 거야. 신라에 와가지고 왔더니 난리도 아니야.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그 민중 봉기, 농민 봉기 이게 뭐라 그랬죠? 기록상 원종 애노의 원종 애노의 봉기가 있다 그랬잖아요.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? 진성 여왕 아니야? 진성 여왕. 이 진성 여왕에게
시무책을 올려요. 야, 이거 지금 이게 나라가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대로 가면 이 신라 망한다라고 시무책을 올려요. 그러나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. 망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.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결국은 내 뜻을 품을 펼칠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셨다. 말이 좋은 거지 뭐. 열받아서 산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지 뭐. 뭐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특히 그의 어떤 저서 중에 또 개원필경이라고 있어요. 이 개원필경도 어떻게 보면 문집이에요. 이 최치원의 글들을 모아놓은 어떤 것인데 굉장히 글을 잘 썼고요. 여러분들 그 부산에 해운대 있죠, 해운대. 이 해운대의 이 해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치원의 이름이에요. 최치원의 자입니다. 그래서 해운. 최치원이 이제 이 해운대를 보고 야 너무 여기 근사하다 그래서 거기다 글자로 해운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.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.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최치원이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해운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최치원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최치원이 바로 통일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육두품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뭐 고대 경제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. 어쨌건 이 고대의 사회는요, 이 골품제,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골품제, 폐쇄적 신문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시대였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태조 왕건이 열었던 중세는 고려는 이 고대와 이 신라와는 다른 성질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린 그래서 그 시대를 고대가 아닌 중세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고대문화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